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생활이 얼마나 불편이 크십니까. 저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 이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시대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이 심하시죠. 그런데 8.4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127만 가구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한 내용 중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적정한지,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권의 공급대책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 바람직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감안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 인구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및 4차 산업시대의 주택, 교통, 도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고언과 맺는 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의 부재에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였습니다. 초기에 청와대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수석비서관이나 일자리 상황평판을 만들어서 거창하게 정부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되자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남아있다면 오로지 부동산 정책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고 또 금리도 낮기 때문에 은행에 몰리지 않고 전부 부동산에 집중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폭등이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남발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게 큰 원인입니다. 초기 문재인 정부는 강남 상구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금융, 세제 등을 통해서 시장을 개입을 했는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하자 주도제작기 정책을 추진해서 강남 상구는 물론이고 수도권, 지방의 대도시까지 주택 폭등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뭐나 해도 정부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문제는 이것을 투기 세력의 농단으로 또 치부하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임대 사업을 장려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임대차 3법으로 민간 임대업을 규제하며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많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인지 곳의 확충을 위한 정책인지 이 정책의 목표가 실종되어 버린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은 결국에는 정책 남발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국민 모두는 좋은 집에 살겠다는 건 국민 모두의 희망입니다. 진보 정권은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희망을 꺾어버리면서 좋은 집에 사는 자는 투기꾼으로 이게 매도하는 국민의 희망을 꺾은 나쁜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봉쇄해서 행정의 갑질로 재개발 재건축을 봉쇄했고, 1가구 2주택을 강요했고,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격 원가 공개 등 시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에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세시장이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전월세 전환 급증이 돼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인상을 가져오는 현상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 남발로 20, 30대에는 영끌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겠다고는 영끌, 이번 생에는 집을 살 수 없다 해서 이생진망이라는 신조어까지 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동산 특성을 무시한 즉흥적인 공급 대책입니다. 초기
정부는 금융세제로 부동산 시장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실패를 하자 최근에는 공급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조된 공급정책은 미래 수요 및 산업의 변화를 담지 못해 졸속한 공급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지역과 공급하는 지역이 불일치해서 서울의 집값 안정과는 무관한 공급정책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을 무시한 즉흥적인 공급대책,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라든가 태릉 육사 골프장이라든가 가천 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등 무모한 계획을 공급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부동산은 공급 발표 이후에 최소 7 내지 1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많은 주택, 127만 가구라는 많은 주택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공급 물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공급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일반 공수상품과 달리 시장에 매물이 형성되어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돼서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정권의 임기 내에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 정책이 마련되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감안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7, 8년 후에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장기 인구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어떤 변화가 있고 서울 및 수도권은 어떤 인구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주 인구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가구당 거주 인구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가구당 또 주거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즉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으로 인해서 주거 공간은 형식과 규모와 지역이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걸 충분히 감안한 주택 공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대한민국 총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세계 평균은 2.3명입니다. 198개 국가 중에서 198위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은 2028년에 5,194만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가 될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계청 전망보다 빠른 2026년이나 2025년부터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몇몇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는 현재 같은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알려져 있고 14세 이하 인구는 대한민국이 12.5%인데 반해서 세계에는 26.4%, 65세 이상 인구는 대한민국이 15.8%에 비해서 세계는 9.8%입니다. 중위 연령의 변화만 봐도 급진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38살이었는데 2020년에는 43세입니다. 즉 10년 만에 5세가 이 중위 연령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이것이 2030년이 되면 43세에서 50세로 7살이나 더 빨리 진행됩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은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의 가구수와 가장 밀접한 수도권 인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를 199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잘라보면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365만의 증가가 있었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 273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20만으로 수도권 인구는 급격히 전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346만에서 270만에서 72만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총 인구 감소 추세, 수도권 전입인구 감소 추세, 4차 산업 영향으로 고용 감소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인구는 2030년 이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될 겁니다. 따라서
총인구, 수도권 전입인구 급격한 감소 추세를 반영한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으로 전입되는 그 사유의 가장 큰 부분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4차 산업시대에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전입 사유가 없어질 것이고 자율주행, 재택근무 등으로 도심에서 환경이 좋은 교외지역의 전원주택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다음은 코로나와 4차 산업시대의 주택, 교통, 도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통행 변화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먼저 통행 행태의 경우에는 우선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협불판 통행을 기피해서 총 통행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으로 출퇴근, 업무, 등하교 통행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쇼핑, 관광, 레저 활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쇼핑, 레저 관련 통행량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통행 패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됐던 통행량이 현저히 낮아졌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이것을 기피하게 되면서 보행이나 자전거, 킥보드 등 그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은 감소되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되고 있고 여행 행태도 단체 관광에서 개인, 가족 단위 관광, 국외 관광에서 국내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로 인해 대외 활동이 어려워 집에서 근무하고 놀고 즐기는 홈 루디스 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활동이 직장 위주에서 주거지 위주로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주거시설은 어떻게 변할까? 기존에 우리가 집을 선정할 때에는 직장이나 자녀들의 교육을 중시해서 집을 사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원격교육의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규모가 적고 또 층간소음도 있고 또 문만 열면 베란다로 통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거시설은 어떻게 변화될까? 입지 선정 기준이 과거 직장이나 교육에서 바이러스로서의 안전성, 자연 환경 등을 중시한 입지가 더 선호받을 것이고 또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주택 규모가 커질 것이고 평면보다는 복층,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변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특히 자율주행은 운전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고 재택근무는 출퇴근 자유화를 가져오고 온라인 교육은 자녀의 우수학군 선호도를 대조시킬 겁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는 주택의 입지나 구조 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될 것이고 이를 담기 위해서 도시체계의 대규모 변화가 촉진될 겁니다. 다음은 업무시설입니다. 기존의 업무시설은 업종 불문하고 입지를 도심을 선호했었습니다. 회사를 좀 더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었겠죠. 시설 규모도 전 직원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형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미래 시설에는 임대료나 교통 혼잡이 비싼 도심보다는 도심에서 탈피하여 입지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설 규모도 재택근무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시설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시설은 입지 다변화와 시설 규모가 대폭 축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의 경우에도 기존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주도형이었는데 시설의 입지도 도심에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이었죠. 시설 규모도 대형화, 고급화가 됐었죠. 그러나 미래 시대에는 판매 형태가 온라인이 주도되기 때문에 시설 입지가 굳이 임대료나 교통 혼잡이 많은 도심에서 탈피해서 입지가 다변화될 겁니다. 시설 규모도 매장 면적이 감소가 될 겁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홀을 없애고 주방만으로 배달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됐고 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주방도 공유 주방이 이미 확대되어 있고 또 서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가 우리 한국에도 도입해서 커피점이나 횟집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스루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매 시설의 매장 면적도 대규모로 축소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및 공유자동차로 불리는 4차 산업시대의 인프라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국토부의 주요 정책을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자율주행 3단계는 2020년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은 2027년까지 완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은
자동차 보유 대수는 감소될 것이고 차량 한 대당 운행 횟수나 운행 거리는 증가될 겁니다. 자, 차량 보유 대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니까 건축물 건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자동차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심의 장기 주차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심 주차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자율주행이 일어나면은 기존의 차선당 처리하는 용량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차선 폭도 줄어들 것이고 도로 면적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개발할 때 가용 면적을 넓힐 수 있어서 토지의 조성원가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증가되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 확보를 위한 도로 폭언의 조성도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베를린시는 코로나 차선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로봇 드론 등의 인적 자원에 의한 것보다도 로봇 드론에 의해서 택배나 물류를 위한 인프라가 활용되면 어떻게 변화될까? 정부는 스카이택시 운영을 2025년에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약 240km 속도를 가지고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킥보드는 조지아주 애틀랜시 큐리오랩에서 100대가 자율주행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 택배는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실내 통합 자동 로봇 딜리 Z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아마존에서는 스카우트가 개발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산업 발달로 택배 물류 수송량이 폭증하는데 결국에는 미래에는 신속 정확한 배송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차량 인력에 의한 택배가 로봇 드론에 의한 무인 택배로 변화될 것이고 로봇의 물류 택배를 위한 인프라가 이 경우에는 필요할 겁니다. 즉 로봇이 물류를 배달할 수 있는 지하 공간에 택배 물류 수송로가 필요할 것이고 드론의 물류 택배를 위해서는 인프라도 필요할 겁니다. 즉 이미 우리 아파트 공간은 베란다 같은 경우나 발코니는 전부 확충해서 다 쓰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은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를 어디다 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 건축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 설계 기준도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으로 총 12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수도권은 2,579만 명이 살고 있는데 주택은 832만 9천 호가 있고 이 중에 아파트가 65%인 540만 원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127만 가구가 만들어지면 수도권은 2030년경에 약 960만 가구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127만 가구가 어떻게 공급되는가? 공급 수단을 보면은 택지에서 84만 5천 가구, 정비사업에서 38만 6천 가구, 기타 4만 가구고 도시별로는 서울이 36만 4천 가구, 인천이 15만 1천 가구, 경기도가 75만 6천 가구입니다.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규모는 남양주 왕숙 6만 6천 가구를 비롯해서 17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공급 시기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5년부터 공급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돼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및 신도시는 계획 단계에서 공급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서 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공급되는 시기는 결론적으로 2027년 이후입니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까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2027년은 총 인구 및 수도권 인구 증가가 감소되는 시기입니다. 또 이때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및 공유자동차, 드론 로보틱이 상용화돼서 주택, 업무, 판매 시설의 입지 규모가 급변해서 도시, 교통, 주거 정책의 빅등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에 미래에 이러한 다양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 변화를 담지보단 급조한 정책은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급히 먹는 밥에 취한다는 말씀도 있죠. 현재 부동산 문제가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에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동산의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문제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를 갖고 미래의 변화를 담는 체계적인 공급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을 감안한 단계적 공급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30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주택이 공급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공급된 주택에는 누가 갈까요? 경기도에서 신도시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주한 그 30만 가구의 집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2027년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빈집으로 되지 않을까요? 2019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은 전국의 빈집이 151만 8천 가구고 아파트가 83만 5천 가구랍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27만 9천 가구 18.4%의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에서 이주한 가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인구 증가가 필요한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지방 전입인구도 줄고 있죠. 총인구 및 전입인구가 감소되면 결국에는 빈집과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지적하면 주택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선별적 인허가 내에서 시소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받은 지역은 주택가격이 폭등합니다. 다음은 용적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투명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희소성이 제거되고 정확한 공급 계획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시장의 순기능에 의해서 가격은 조정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개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과다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와 상업 업무시설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활동 급증으로 미래에는 상업 업무시설의 규모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겁니다. 시장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과다한 기업 규제가 있고 4차 산업 영향 등으로 인해서 도시의 자족용지에 입주할 국내의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드론, 로봇,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주거 형태 및 규모, 입지 변화를 반영한 주택, 건축 설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드론,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급증은 도로 인프라 공급 계획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1, 2인 가구 증가와 인당 주거 공간 규모 확대에 부합한 주택 공급 계획도 반영돼야 합니다. 인프라 시설 규모 및 주차 시설의 규모는 가용용지 면적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지 조성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주택 건설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총 사업비를 상당 수준 절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부디 3기 신도시의 개발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총인구 감소, 수도권 유입인구 감소 추세,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순차적인 인구 이동 변화,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산업의 발달,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및 공유자동차, 드론, 로봇 등의 상용화에 따른 도시, 교통, 주택의 규모와 입지 형태의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1, 2인 가구 등 가구 증가 등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의 도시 스마트시티 구현에 앞서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주택, 교통, 도시 변화 요인이 반영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및 재건축 재개발 성역에 대한 단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정책은 부동산의 특성상 정권 후 재임기간 중에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고 꾸준하게 추진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제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